이렇게 2시 구간의 시황을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식 시마론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증시 향방 촉각, 새해 까치 날아들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까치 이야기로 운을 뗐는데 까치가 잘 날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상된 하락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 상당히 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급락에 따른 뉴욕 증시 영향도 있을 텐데 게다가 오늘 우리 증시는 뭐 배당락에 여기에 뭐 양도세 회피 물량까지 골치가 좀 아픈 상황이죠. 먼저 이사님과 수급 이야기부터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연말 뭐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거래량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부터 살펴주시죠. 우리가 거래량을 볼 때는 네. 통상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비춰볼 필요도 있겠지만은 네. 우선 올해 시장 특징이 월별로 데이터를 쪼개볼 필요가 있어요. 아하. 월별로 거래 대금이 변화할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네. 그 월초 같은 경우는 좀 강했다가 네. 월 중반에 가서는 약해지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런 패턴이 있었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11월의 데이터와 비교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11월의 일평균 거래대금 같은 경우가 상단이 13조 9,176억 원, 예. 하단이 6조 3,475억 원 정도 됐습니다. 2배 차이가 나네요. 네, 상하단의 차이가 큰데 12월 같은 경우가 상단이 8조 8천억 원, 아하. 하단이 5조 180억 원이었습니다. 상단의 차이가 그 갭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네. 거래대금이 5조 원대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세금과 관련된 정책의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빠지면서 네. 이 부분이 단기 투자 쪽으로 많이 이탈이 됐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증시와 관련된 자금이 줄어든 측면이 있겠고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반등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거래대금의 유입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한 6조 5천억 원 이상은 나타나야지 좀 예. 바닥을 잡아줄 수 어허. 있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11월, 바로 지난달이죠. 11월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이 코스피 거래대금 상단 자체가 11월에 13조, 12월에 이제 8조 수준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달 들어 하단이 5조 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5조 원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 점점 이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상황을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그 중에서도 양도세 회피 물량, 대주주 요건이죠. 이런 점들이 계속 여야 합의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증시에도 미치는 악영향이 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저거 언급을 했던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 요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해 12월 28일이었죠. 그때 3조 903억 원 개인 투자자의 하루 매도 물량 중에 사상 최대 액수가 기록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러면 올해의 상황이 어땠는지도 이것도 살펴주실까요? 그러니까 2021년 같은 경우는 예.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개인이 순매도를 8조 5,070억 원 정도 했었어요. 네. 이 금액의 규모를 놓고 28일 하루만 놓고 봤을 때 3조 1,587억 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상 최대의 매도가 나타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단적인 수치만 비교하더라도 좀 줄어든 수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12월 22일 이후에 거래소의 개인 매도가 2조 1,862억 원 정도가 됐고요. 예. 단적인 수치도 줄어들어 있는데 여기 이 부분 안에서 우선 거래대금이 줄어든 영향이 더해지겠고 네. 그다음에 그 폐장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하루가 앞당겨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자체가 좀 길게 늘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양도세 부분은 하나 짚고 갈 측면이 있는 게 네. 27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수에 대한 수량 부분, 이 수량 부분과 금액을 함께 10억을 맞춰놨어요. 네. 그런데 29일에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10억이 넘어가면 그때는 양도세 이슈에 걸리게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종가 또는 시간외로 그 10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덜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도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28일 그리고 29일의 매수분 같은 경우는
양도세에 들어가지 않아요. 네. 예, D2에 적용되다 보니까 내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27일에 배당에 대한 매수, 그다음에 양도세에 대해서 조정이 나타난 부분의 수급, 네. 그 부분이 더해져서 28일에는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 시장은 통상적으로 배당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시장이 한 템포가 빨라졌습니다. 예. 27일 같은 경우에 시장의 상승이 좀 과했어요. 네. 양도세와 관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개인 모델과 큰 종목 이 부분을 보면 되려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올해 시장 같은 경우 원래는 이론적으로 오늘 반등이 나와야 하지만은 네. 그렇지 못한 게 시장의 템포가 한 템포 빨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고요. 자, 내년으로 한 번 더 넘어가 본다면 네. 이러한 템포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더 앞당겨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론적인 접근은 교과서에 불과하다는 점이겠고요. 네. 시장의 수급의 변화, 그다음에 그 특성에 따라서 지수단에 맞춰서 이러한 흐름들은 조정될 수 있는 점을 네.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또 배당락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요 얘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대개 사실 배당락에 따른 주가 하락을 기회로 보고 네. 매수세가 좀 붙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까지 매수를 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였고 오늘 배당락일인데 특히 우량주의 경우는 뭐 이런 배당락 이후에 주가 매수세 경향이 뭐 더 뚜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배당락 이후에 이런 매수세가 유입되는 거 단기적으로 증시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지 요 얘기 잠깐 좀 해주실까요? 배당 부분만 보고 매수가 들어온 자금은 배당 이후에는 유출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걸 봤어요. 네. 그런데 기관 매수의 주체가 금융투자였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의 특성은 뭐냐면 배당 차익 거래의 유입을 통해서 배당 이전에 일단은 매수가 잡히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배당락이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그 들어온 자금만큼 유출이 되게 됩니다. 그게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수급을 보면 금융투자의 매수가 많았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배당락이 나타나고 이 자금은 유출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미국 시장의 조정, 대표적으로 성장주군들, 그 다음에 테슬라,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들을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시총 상위주란 말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첫 번째, 수급으로도 일단은 부담이 되는 시장, 금융투자 주체의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다는 네. 점이고요. 두 번째로 실적 측면, 그 다음에 기업 체력 측면에서도 시총 상위주들은 매수에 대한 뚜렷하게 접근할 만한 그 포인트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 시총 상위주들은 수급의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최근에 양도세 이슈로 개인 매도가 많았던 종목군들 중에 신고가에 근접해 있는 종목들, 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수급이 이제는 유입이 될 수 있는 거죠. 아하. 예, 양도세 이슈가 마무리됐다 보니 예. 우리가 그런 수급의 특성을 통해서 지금은 시총 상위주를 매매할 게 아니라 개별주군들을 매매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락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시총 상위에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종목들 말고 네. 개별주, 특히나 뭐 주가가 최근 뭐 신고가 위치에 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잘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힌트도 들어봤으니까요.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요즘 주식시장 상황이 더 어렵게 좀 느껴지는 이유가 지난 11월, 바로 지난달과 확연히 좀 흐름이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달만 해도 사실 2,400 초반에서 코스피 경우에는 2,500 근처까지 갔거든요. 뭐 네. 중간까지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 네. 그런데 이번 달은 거의 계속 내리막길만 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1조 2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1월 시장과 어떤 점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11월 시장에서는 외부적인 요인, 그다음에 네. 내부적인 요인이 우리나라에게는 유리했습니다. 먼저 외부적인 요인은 미중 분쟁의 격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였고 그 과정 안에서 미국 시장의 헤지 펀드, 기타 펀드 같은 경우가 중국 주식들을 비우는 상태였어요. 네. 그러면서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진 펀드들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신흥국 비중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은 비우고 우리나라를 매수하는 그러한 자금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경제 성장 같은 경우가 뒷받침되고 기업 같은 경우가 이 이익을 미래에 계속 창출할 만큼의 포텐이 있어야지
투자는 들어오는 건데 그 네. 포텐이 보이지 않은 거죠. 외부나 내부나.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 외부적으로 보면 미중 분쟁의 격화는 한 단계 지나가고 네. 약간 화해의 뉘앙스가 보이고 있어요. 약간 조금 뭐 회담에 대한 그 측면의 시각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탈피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가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단계가 이제 국경 개방에 대해서 외신을 통해서 공식적인 멘트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음 템포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우선 춘절 때는 이동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의 데이터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자체는 이 부분을 용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멘트를 더했던 게 뭐죠? 양회, 3월에 양회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 성장을 어떤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달성할 수 있게 지금은 오픈 코로나에 대해서 국경을 열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네.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뭐 확진자들 늘어나는 건 다 일단은 우리 받아들인다, 네. 감안을 한다라는 네, 거죠. 경제가 우선이다 지금.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더 깨지면은 네. 경기 부양책으로도 회복을 못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회복을 못하는 구간까지 왔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중국 정부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양회 이전에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냐라고 하면은 경제 지표 같은 경우가 양회에서 이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 그 이전에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 시각을 열어두고 기존의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경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소비 진작 이런 형태였는데 이전에 중국 정부에서 우리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멘트를 했어요. 그때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게 그런 인터넷 부분 사업, 플랫폼 부분 사업이 한 70% 정도 비중을 놓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예. 구경제가 30%를 놓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확장해서 우리가 업종의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중국의 플랫폼 주식,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들 많이 하락을 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밸류로 보자면 비싸다 싸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그때 중국의 플랫폼 중심에 그런 경기 부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네이버, 카카오도 반등이 가능합니다. 아하. 예, 그런 시각을 놓고 예. 지금 기존의 11월의 시장 환경과 지금 시장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탈을 해서 다시 네. 중국 쪽으로 유입이 되는 그러한 특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과 다르게 12월 시장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이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11월만 해도 미중 갈등 이에 따른 상대적인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다가 중국은 제로 코로나로 꽉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증시 자금이 우리나라로 좀 유입이 됐다라는 측면을 분석해 봤는데 12월 시장은 그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증시가 겪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기관 투자자들의 윈도우 드레싱, 결산기에 주식 집중적으로 사고 파는 거죠. 네. 요 효과도 주가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명확하게 수급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수급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차익 거래 부분, 이 부분은 금융 투자 측면에서 매도가 나오는 건 그냥 시총 상위주들을 우선을 배제해 놓고 보는 부분이겠고요. 대신에 두 개의 이벤트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지수 정기 변경 부분이 있고 ETF 구성 종목 변경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수 정기 변경 부분의 종목 같은 경우는 편입 펀출에 따라서 갈리는데 편입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주의 시차를 두고 먼저 선행해서 수급이 유입됩니다. 네. 그러면 지수에 편입이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3주 이전에 매수에 플레이를 하면 그래도 수익에 가깝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겠고요. ETF 편출 편입 종목 같은 경우는 편출이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최종 거래일 하루까지도 네. 이게 매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 종가로 이런 종목을 산다고 하면은 편출이 마무리되고 다시금 제 가치로 주가는 찾아가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편출이 되는 종목은 마지막 날에 매수 대응을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면서 마지막 다 떨어지고 나서 들어가자. 네, 예.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관련된 이야기도 좀 전해드렸는데 지수 변경, 요 편출입 종목과 이 ETF 관련된 이야기가 좀 다르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투자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 그러면은 지금 상황 어려운데 기대할 만한 요인들은 과연 없을까라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사님, 2023년 증시를 견인할 만한 이슈나 아니면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좀 있겠습니까? 네, 대표적인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2년째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1년째는 세금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크게 터치를 안 하고 일반적인 정책만 내세웁니다. 네. 그런데 2년 차에 되면은 이 정부에서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 만한 정책을 내세워요. 저 본 게임이죠. 네, 본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2년 차에 소비 진작이 우선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그 점을 내비쳐준 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휴일 의무 휴업을 좀 풀어주는 그러한 정책을 우선 내세우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도 그 관련된 종목들 주가 움직임도 컸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한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연결해서 저번 정부와는 반대되는 예. 그러한 산업의 드라이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업종 같은 경우가 주도 업종으로 뜰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원전, 그렇죠. 네, 이 업종을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원전 같은 경우 주가의 조정이 수주가 나오면 바로 반응을 할 만큼 수준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동안 원전 얘기가 이슈가 잘 안 됐었죠. 네, 최근에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는 뭐 수주가 나올 타이밍이 된 거죠. 네. 그러면 뭐 접근을 해봐도 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에너지 응축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한 과정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 성장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숫자를 붙이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0 전략, 예, 그렇죠. 1.0, 네. 2.0, 3.0. 그다음에 이제 한 10.0까지 놔주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보면 예. 5대 중점 과제를 한 81조 원 정도 금액을 집행을 했어요. 이 규모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좀 두리뭉실하게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아. 자, 반도체 어렵습니다. 네. 당연히 좀 비용에 대해서 이 책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부분이 미래유망 산업 지원. 미래유망 산업이 뭐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유망 산업. 그다음에 갖다 산업 붙이면 다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막 산업 구조 고도화 이런 식으로 멘트를 어.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규모만 지금 책정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네. 자, 실제 정책이 나올 때 이런 두리뭉실한 정책보다 우리가 1년에 10조를 어떤 업종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발표가 되면 그러한 업종 같은 경우가 주가 같은 경우는 밑바탕을 잡고 네. 이렇게 좀 턴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구체화된 정책이 나오는지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은 밑그림은 그려놨으니 네. 구체적으로 이 미래 유망 산업이 뭔지, 네. 산업 구조 고도화가 뭔지 거기서 뒤따라 나오는 이슈를 잘 체크해봐라. 네, 맞습니다. 네. 명쾌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 경제 정책 방향 견인할 만한 이슈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2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소비 진작과 관련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계속 이번 정부 들어서 자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탈원전 폐지와 관련된 종목들이죠. 원전 이슈 요즘에 좀 조용한데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타이밍이 됐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신성장 4.0 요 전략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5대 중점 과제라고 해서 여기 81조 원 규모 가량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볼지 뒤따라오는 이슈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금투세 요 관련된 이야기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연말마다 그냥 네. 늘 발목을 잡아왔어요. 뭐 금투세, 뭐 양도세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세금이 상당히 많은데 네. 우리는 이 측면을 시장에 대입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투자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활용을 해보면 언제나 반복된 연말의 수급 이슈는 2023년도 연말에 올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반복된 게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하루 네. 앞당겨서 이 부분이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살짝 변주를 네. 주면서 이 특성을 대입을 했을 때는 뭐 개인 매도가 많이 나오는 종목을 계속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운데서 원전 이야기도 나온 김에 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 한 해 원전이 포함된 이 태조 이방원 네. 아 정말 핫한 종목군들이었죠. 태양광에 뭐 조선의 2차 전지 방산 그리고 원전까지 정말 크게 시장을 좀 주도를 했다가 요즘에는 조금 약간 꺾인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오히려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자, 그래서 내년 주도 산업군을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같은 경우는 네. 대표적인 주도 산업이 정부 정책에 더해져서 대기업이 연간 산업에 대한 발표를 해요. 사업 네네. 계획을 세우는데 2022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그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로봇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올해 주가가 좋았습니다. 로봇주 계속 이야기됐었죠. 네. 그러면 이 부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었던 점이고 대기업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업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주도 업종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 삼성전자가 2023년에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기존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에 새로운 업종을 얘기를 한다라고 네. 하면은 그 부분이 주도 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거 한 번으로 끝날 얘기가 아닐 네, 것이다. 맞습니다. 네네. 그 특성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중국 관련주는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3월에 양회 이전에 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소비가 진작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실제 소비 뒤에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플랫폼과 관련된 투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빼고 보면 소비의 진작 부분에 연결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언제나 발목을 잡는 뭐 삼성전기 네.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의 휴대폰 재고 같은 경우가 줄지 않으면 실적이 늘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소비의 진작이 이루어졌을 때는 재고가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기라든지 이러한 IT 기반의 종목 같은 경우도 주도 업종으로 등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특성을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크게 글로벌 국가, 우리나라 국가의 정책 기반의 자금들, 그 다음에 대기업의 연간 정책, 이 부분에 따라서 상반기 주도주는 결정이 날 수 있다. 그 특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를 잘 기억해 보시면 힌트가 좀 충분히 될 것 같네요. 올해만 해도 삼성전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삼성그룹 자체에서 로봇 산업을 신사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큰 그림을 내놓게 되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죠. 그런데 그게 한 차례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 뉴스들과 함께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급격하게 나왔던 한 해를 여러분 다들 지금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상반기에 이런 대기업들에서 연초에 사업 계획을 발표하게 됐을 때 이전에 없었던 내용이 언급이 된다면 그게 그 관련된 종목들이 딱 한 차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또 주도 업종, 주도 종목군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라는 점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상반기 중국 관련된 종목들의 힌트도 같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주도할 만한 종목군이 어떤 종목군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 김에 네.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쪽이 역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 반도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장중 증권사들에서는 지금 반도체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지만 네. 그럼에도 반도체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공포 심리가 아직까지 굉장히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네. 사도 되겠습니까? 반도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증권사 리포트를 예로 들어서 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가 지금 내년 이익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네.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은. 그리고 나서 목표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이 부분은 심리적으로 가격의 바닥이기는 해요. 그러면 이 심리적인 측면의 바닥을 통해서 지금 업황 수준이 어느 정도고 그 업황이 어떤 지표를 통해서 반등이 나왔는지까지 연결을 해보면 답에 가깝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도체군 같은 경우는 재고 조정이 한 2차례 정도 더 이루어져야 돼요. 자,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가격이 여기에서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제품을 팔아도 마진이 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재고 조정이 이루어져야 제품 가격을 원래 가격을 회복하고 수요 같은 경우도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판매가 늘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업종들의 주가는 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론적인 겁니다. 예. 이론적인 건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네. 자, SK 하이닉스가 4분기 적자는 명백하다고 합니다. 자, 1분기 적자 같은 경우도
명백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각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디램 가격의 10% 하락을 감안해서 적자를 책정을 해놨고 예. 연간 기준으로 5조 정도의 적자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1분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자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램 같은 경우는 1월, 2월이 비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제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런데 자, 3월이 됐어요. 디램 가격이 10%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20%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지금 증권사에서 예측을 하는 SK 하이닉스의 5조 적자가 아니라 10조 적자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5조, 10조 적자가 발생을 하면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캐펙스 투자 연간 이 부분을 조정을 하면 5조 부분이 뭐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예. 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캐펙스 투자의 절대값은 올해 이루어진 거고 작년에 이루어진 거지 내년에 이 부분을 그대로 단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절대값의 수준인 예,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줄여서 여기에 대입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말이고요. 그러면 재고가 줄어들어야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한 20% 정도의 가격이 빠진다고 하면 3월에 공장을 세워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라인이 서는 거죠. 아하. 가동을 안 하고. 그럴 때가 실제 주가는 바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안에서 많은 언론들,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들 이러한 부분을 보고 뭐 반도체 공포에 사야 된다, 지금은 네. 사야 될 시기다 그런 시각을 가질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의 팩트, 여기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식으로 반복을 해왔고 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뭐 정말 모든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죠. 네. 바닥이라고 생각을 할 테고 그래서 매수 이제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 슬금슬금 드실 텐데 아직까지 진짜 바닥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미국 증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요 투자은행들에서 내년 미증시의 전망치를 내놓은 걸 보면 이게 10% 이상 하락부터 네. 17% 상승까지 이게 너무 극과 극으로 좀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미증시가 뭐 물론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테니 네. 요 이야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엇갈리는 겁니까? 우선은 그 기업 실적의 감익 같은 경우는 지수에 지금은 반영이 돼 있어요. 네.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감익 부분이 반영됐다는 시각으로 내년에 금리 인상의 톤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투영을 해서 상승으로 네. 보는 측면. 어허. 그다음에 반대급부는 경기 침체를 보는 겁니다. 아, 네. 극단의 네. 그 긍정과 부정이 혼재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지수의 레인지가 나오는 거고요. 불안한 건 기정사실이지만 그 중에 희망을 보느냐 덜 보느냐 네. 이런 차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팩트가 뭔지 보고 가면 됩니다. 예. 감익은 발생했고 지수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있는데 경기 침체의 발생 같은 경우는 매일 변하는 데이터 중에서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걸 보면 돼요. 다른 매크로 지표, 뭐 금리에 대한 부분, 점도표 이런 거는 FOMC 회의할 때마다 나오는 시차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매일 변하는 지표, 유가 같은 경우가 60불 정도 이하로 하락을 하면 그 부분은 직접적인 수요가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산업, 뭐 조선, 기타 파생되는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60불을 깨면은 그 부분은 경기 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미리 매크로 지표에 메모리 돼서 침체가 왔다. 증시는 2천을 깬다. 그런 시각의 접근은 돈 벌기 힘듭니다. 우리는 팩트 기반의 실시간의 지표를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냉정한 우리 대응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자, 그러면 정말 가장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내년도 코스피 전망 좀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3,000선 회복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수치만 놓고 우선 보겠습니다. 2300 기준으로 지금의 지수 3,000은 30% 상승을 해야 네. 3,000이 도달을 해요. 이상이죠. 그런데 기업 합산의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228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기업 합산 예상 영업이익보다 5.3% 증가가 예상되는 수치예요. 네. 근데 지수는 30% 오를 수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와 보는 겁니다. 3천이 다시 가능한 꿈과 희망. 이 부분은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따라서 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정책. 친자본시장 정책. 그 다음에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친주주 정책 네네.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투영이 되면 3천이 가능은 한데 예상되는 기업의 이익을 조합을 해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네. 네. 이거 아주 냉정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업들의 이익만 딱 놓고 봤을 때 3천 우리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건 굉장히 요원한 일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해주셨고, 여기서 혹시나 3천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라 뒷받침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친주주 정책 이런 변수들이 좀 받쳐줬을 때 3천이라는 꿈이 도달의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점도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2023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전하는 투자 전략 요거 한마디만 좀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올해 시장이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한 좀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계속 어려웠던 적이 언제 네. 있을까 싶어요. 네, 상당히 고통을 수반하는 장인데 조정은 언제나 상승장은 도래를 합니다. 네. 지금은 생존을 해 있어야 되고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이 손실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너무 일차원적이고 이론적인 얘기인데 네. 이 반복되어 온 역사 다시금 또 반복이 될 거고 맞습니다. 힘든 장 뒤에는 좋은 장이 올 거니까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매크로 함정에 빠지고 부정적인 시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측면은 버리고 시장은 매일 열립니다. 긍정의 시각을 통해서 투명하게 종목을 바라보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함께 또 화이팅을 해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글론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현재 우리 증시를 좀 돌아보면서 새해 증시 전망, 과연 반가운 가치가 날아들 수 있을까를 주제로 상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도 꼭 함께 기억을 해두시죠.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